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정말 가장 많이 관련 보고서를 소개해드렸던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외쳤더니 드디어 이분을 스튜디오에 저희가 또다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KB증권의 하인한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쭤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올려주시는 보고서들 저희도 열심히 꼬박꼬박 읽고 시청자분들께 같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 뭐 작년부터 해서 로봇, 그리고 엔터, 포스코 그룹주, 상사 뭐 전반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각 정세와 정책 속에서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전략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풀어갈 텐데요. 일단 언제나 저희 공식입니다. 첫 질문은 시장 질문으로 드리는데, 지금 뭐 금리나 뭐 유가, 달러 모두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빠른 테마 순환이 있었고요. 주도주는 부재했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처럼 박스권 형태의 완만한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또 좀 올라간다면 너무 좋게 볼 필요도 없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유가잖아요. 네. 유가가 오늘 WTI 기준으로 90불에 도달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있고 또 이제 물가 부담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 발표됐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근원 소비자 물가 이제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 물가는 사실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CPI나 PPI 모두 다 에너지 쪽을 제외하고 본다면 그래도 뭐 끈적한 물가들 나름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은 좀 긍정의 표를 줬는데 동일하게 궤를 하셨습니다. 유가 상승하면 또 많이들 정유주 얘기들 꺼내잖아요. 네. 정유주에 대한 시각 어떻습니까? 정말 심플하게 이제 원자재 강세일 때 뭐가 좀 좋을까로 본다면은 정말 단기적으로는 정유주가 제일 당연히 유리하겠죠. 정제 마진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단계로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정유주들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업종이고 또 하나는 종합상사 같은 업종들도 원자재 가격에 연동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상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산업으로 보시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원자재 강세가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가장 최근의 보고서들 내용에서 좀 관통하는 흐름은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화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탈세계화 관점에서 뭐 공급망 재편이라던가 혹은 탈세계화에서 좀 자유로운 뭐 엔터 이런 쪽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새로운 세계화는 어떤 스토리인지 위원님의 입으로 저희가 직접 설명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작년부터 탈세계화라는 아주 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해 왔었습니다. 탈세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화 시대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이 다 같이 하나가 된 그런 경제 형태를 세계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세계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1950년대부터 한 6, 70년대 교역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계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냉전 시대라고 불러서 세계화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도 교역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때 중심이 됐던 국가들은 서유럽 쪽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이었고 8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과 우리나라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이 또 중심이 됐습니다. 이 탈세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영원히 탈세계화로 갈 수는 없겠죠. 블록화된 형태로 또 달라진 형태의 세계화 시대가 좀 도래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 또는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을 하는데 좀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국가들 뭐 그런 쪽으로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미국일 테고 또 이제 인도 같은 국가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인도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중심에서
그 국가가 어떤 산업을 필요로 하는가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계속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투자의 시대라는 리포트를 써 오셨었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뭐 관세 부분에서 자유로운 엔터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유가가 워낙 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 정유, 상사 그리고 것이다라는 얘기 최근에 또 보고서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뭐 신재생 플러스 정책 모멘텀은 원전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얘기해 주세요. 이제 친환경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원자재 강세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에서는 또 그런 관심을 높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게 뭐냐면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정책이 주로 나왔던 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친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2차 전지를 좀 또 좁혀서 보면 광물 자원과 관련된 정책들,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정책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7월 말에 산업부에서 에너지 신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1개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을 해줘서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의 품목을 탑3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21개 수출 유망 품목이 뭐냐라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 원전이나 뭐 해상풍력, 수소, 그리고 HVDC 케이블, 뭐 이제 전선 전력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이나 뭐 전기차 충전 시스템, 그리고 ESS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좀 확산되어 가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본 거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수출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계속 높여가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뭐 정책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뒤에 나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또 먼저 나오고 있는 정책이 원전 쪽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8월 말에도 나왔었고 또 9월 11일쯤에도 또 정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4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8월 말에 발표했었는데 거기서도 이 친환경 분야 내에서 또 원전 쪽의 예산이 20%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지 확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원전 쪽에 대한 정책이 좀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 말씀 주신 대로 그 예산도 늘어났고 특별 예산 편성까지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짚어주셨는데 말씀 주신 내용들 순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의 정책이 좀 집중이 돼 있었다가 그 정책 영역이 친환경 플러스 원전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셨고 좀 빠르게 정책이 대비되고 있는 쪽이 원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출연 때 엔터 질문을 저희가 꽤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엔터 시세도 너무 좋았고 그 엔터 시세 나기 전에 이미 관세 부분에서 자유로운 엔터라는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엔터가 엄청 좋은 시세 내고 쉬었단 말이죠. 한두 달 시세적으로. 그리고 어제장엔 좀 올라왔습니다. 엔터 섹터에 대한 시각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엔터는 여전히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관세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탈세계화 시대의 세계화가 되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져오는 음악의 세계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로코노믹스라는 책입니다. 뭐 제가 뭐 광고를 받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쓴 책인데 스트리밍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음악의 세계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25년쯤, 30년쯤 전에 뭐 서태지나 H.O.T 이런 가수들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미국인들 입장에서 과연 그들의 음악을 테이프 같은 걸 구매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이제 빌보드 차트 같은데 더 자주 우리가 K-팝 가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음반 수출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수출이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일본만 봤었는데 이제 좀 다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터는 구조적인 성장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뭐 하이난연구원님의 보고서도 많이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그랬더니 시청자분들이 애칭을 하이난으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지금 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요. 보고서처럼 말씀도 조곤조곤 잘하신다. 혹은 뭐 품성이 너무 좋으신 게 느껴진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번 보고서 이후에도 한 번 더 자리해 주실 거죠? 예. 불러주시면. 좀 하이난으로 떠나는 여행 2탄도 여러분, 3탄이 되겠네요. 같이 예고를 미리 하고요. 다음 질문 곧장 가겠습니다. 최근에 캐펙스 투자에 초점 맞춘 보고서가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R&D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미국의 달파가 R&D 후공정 쪽에 투자를 했다. 근데 내년도는 우주항공이다. 이런 얘기가 최신 업데이트가 됐단 말이죠. 네. 우주항공 저희 봐야 됩니까? 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투자의 시대, 뭐 이제 공급망 재편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지만 정말 주가가 좋은 거는 투자가 확대되는 분야에서 주가가 다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시대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고, 이제 투자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설비 투자가 있고 또 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있죠. 네. 그래서 이 R&D 투자를 조금 더 봤는데, 제가 이게 작년 연간 전망 때 이제 2022년 한 10월쯤에 쓴 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이 R&D 투자는 탈세계화 시대 항상 또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R&D를 보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다르파라는 기관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다르파라는 기관을 본 이유가 기술 패권 경쟁을 상징하는 기관의 성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관이 만들어진 게 1958년인데 57년에 소련이 미국보다 인공위성을 먼저 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바로 이 기관을 만든 거거든요. 설립 배경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 예산을 또 봤더니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예산이 또 우연찮게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패권 경쟁 시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금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기간의 예산을 좀 뜯어보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예산이 신규로 많이 편성됐던 분야는 후공정 패키징 쪽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작년 말부터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우주항공 쪽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는 거를 알리는 게 아닐까 싶고, 또 마침 국내에서도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 네.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뭐 이제 금액이 많진 않지만 신규 예산이 어쨌든 편성이 됐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통과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목표대로라면은 10월 초중순쯤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또는 이제 국내 정책의 관점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주항공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위성, 뭐 발사체 이렇게 좀 분야가 나뉘잖아요. 네. 어느 쪽을 좀 우선순위를 둘까요? 분야로 저는 보면. 뭐 위성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위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그것을 일상에 활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서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얘기는 지난해부터 해주셨고 미리 이제 시세들도 괜찮았던 올해입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가 좀 어느 정도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 정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좀 올라온 게 전공정 네. 쪽이죠. 전공정 쪽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높아져야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도 이제 좀 나쁘진 않게 보고 있는데, 후공정 쪽이 어쨌든 이 기술 고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유일하게 그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지 못했던 게 반도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 격차를 벌려 나가야 될 테고, 그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라면 기술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전공정 쪽에 대한 기술 고도화는 한계에 좀 도달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후공정 쪽인 거죠. 그래서 후공정 쪽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또 결국 이쪽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후공정 쪽은 여전히 또 계속 봐야 하는 세부 산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 10월 실적 시즌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게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쉬다가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 맞춰서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실적 시즌을 보는 이유가 최근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자재 강세의 흐름이 네.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강세가 결국 실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10월 뭐 중순 이후에 실적 시즌 때 다시 좀 챙겨 보시는 게 어떨까. 뭐 특히 이제 종합상사 이런 쪽으로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거, 적어놨던 거 거의 다 질문을 드려본 것 같아요. 뭐 사실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다음 코너를 위해서 저희는 또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난으로 떠나는 여행 2탄 마무리 짓고 3탄은 또 조만간 연구원님 모셔서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KB증권의 하이난 성립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